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 바라보며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방송 리포터라던 그 아가씨는 눈에 띄게 예뻤고 말도 참 잘했습니다. 향수 냄새, 명품 가방, 하얀 정장. 이 집 분위기와는 어딘가 너무 달랐지만 사람 좋은 척 웃으며 절 감동시켰죠. 주변에선 복덩이라며 난리가 났고 아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좋다는데 받아줘야지 싶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 그날 레스토랑에 들르지만 않았더라면, 어쩌다 그 화장실 문 너머 대화를 듣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저는 아직도 그 아이를 복덩이라 믿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 레스토랑 화장실 문 너머에서 들은 말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나만 바보 만든 것 같았고 제가 딸처럼 아꼈던 그 아가씨 민정의 얼굴이 떠오르기만 하면 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오기까지 제 인생이 어땠는지 말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전 남편과 사별한 지 오래됐습니다. 아들 기태가 3살 되던 해 남편은 식당 일 하다 과로로 쓰러졌고 결국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저는 기태 하나 보며 살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살던 집도 일하던 식당도 다 처분하고 쪽방 하나 얻어 이삿짐을 들이던 날 무릎이 꺾이도록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낮에는 막노동, 밤엔 주방 아르바이트, 틈틈이 반찬 팔면서 버틴 시간이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다시 작은 식당을 차렸고 동네 어르신들 상대로 정식 팔고 국수 말아 팔면서 겨우 생활을 꾸려갔습니다. 기태는 공부 하나는 참 성실하게 했습니다. 남들 과외 한 번 받을 때 저는 손에 생선 비린내 묻히며 교과서 사주고 참고서 사줬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것도 감사했는데 기어이 의대에 들어갔다고 전화가 왔을 땐 가게 한켠에 앉아 펑펑 울었지요. 그 아이 졸업식 날 흰 가운 입은 모습 보는데 남편 영정사진이 떠오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우리 아들 의사 됐어요. 당신 목까지 제가 키웠어요. 그 아이는 절 누구보다 아꼈습니다.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와 반찬을 덮여주곤 했습니다. 기댈 곳 하나 없는 인생이라도 내 아들 하나만 잘 크면 그게 복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제 살림은 여전히 검소했지만 아이가 공부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선 뭐든 아까울 게 없었죠. 그 아이가 의사가 되고 병원에서도 실력 인정받는 모습 보며 저는 이제 좀 웃고 살자 생각했습니다. 식당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저는 가게가 끝나면 그 아이 방 청소하고 반찬 챙겨주는 게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갑자기 말했지요.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가 있다고.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기뻤습니다. 혼자 있는 것도 마음에 걸렸고 제 자식이 사랑받으며 가정을 꾸린다. 는 건 더없이 좋은 일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데려온 민정이라는 여자는 제가 평생 보아온 여자들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배우처럼 화려한 외모에 방송 리포터라는 직업, 사근사근하게 다가오며 예쁘게 봐달라는 말, 지나치게 완벽한 미소. 처음부터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빠르게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개모임에 김밥을 싸들고 찾아오는 정성, 낯선 자리에서도 싹싹하게 구는 태도, 함께 있는 기태가 웃고 있는 모습. 모두가 민정을 칭찬했고
저 역시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불안했던 건 기태가 연애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공부하느라 바빴던 아이였고 사회생활도 이제 막 시작한 터라 사람 보는 눈이 아직은 부족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태에게 연애를 조금 더 길게 해보라고 조언했지만 민정은 워낙 저돌적이었습니다. 결국 상견례까지 잡히게 되었고 저는 혼자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며느리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자고요. 그렇게 저는 민정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지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민정을 처음 본 날부터 느낀 불편한 감정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짙어졌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기태가 마음에 둔 사람인데 제가 괜한 걱정으로 오해를 키우는 건 아닐까 싶었으니까요. 민정은 어느 모로 보나 빠지는 데가 없었습니다. 학벌도 좋았고 말솜씨도 남달랐습니다. 예의 바르고 주변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더군요. 모임에서도 그 아이는 단연 돋보였습니다. 김밥이며 장구까지 싸들고 나타났을 땐 제 친구들이 돌아가며 복덩이 며느리라며 칭찬을 쏟아냈고 기태는 어깨를 으쓱이며 그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껏 들떠 있었고 저 역시 그 분위기에 휩쓸려 민정을 점점 인정하게 되었죠. 하지만 단 한 사람, 제 오랜 친구 순자는 말을 아꼈습니다. 순자는 제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웃음 치는 거 봐라. 저거 보통 아니다. 연기 참 잘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괜히 서운했습니다. 남의 며느리 될 아가씨한테 그런 말은 좀 심하지 않나 싶었지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며칠 뒤부터 자꾸 떠오르더군요. 이유는 민정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민정은 저와 처음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치 가족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경계를 허무는 모습은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어디 가냐고 물으니 개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민정이 갑자기 그 개모임 장소로 찾아왔습니다. 놀랐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저도 그저 형식적으로 이야기했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민정은 화사한 차림에 한 손엔 김밥, 한 손엔 보온병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놀라셨죠? 친구분들한테도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어쩌면 그 정성에 감동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 그 순간 조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지나치게 열심인 사람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거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강박이 있더라고요. 며칠 뒤 기태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민정이랑 꼭 1년을 사귀어야 해요. 지금도 충분히 잘 맞는데. 그 질문에 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래 사귄 것도 아니고 서로 충분히 알지 못한 채로 결혼까지 가는 게 불안했거든요. 민정은 결혼을 재촉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가게에 찾아와 식사도 함께 하자고 하고 쉬는 날이면 같이 외식도 하자며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을 유난히 좋아한다며 집까지 찾아오는 날도 있었고요. 이런 정성이라면 참 고마운 일이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기태라는 사람을 통해 어떤 위치를 얻고 싶은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상견례 날짜가 잡혔고 저는 그날을 위해 새 옷도 사고 머리도 다듬었습니다. 기태는 한껏 들떠 있었고
민정도 준비에 분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당일 민정의 가족을 처음 보고 저는 다시 한번 낯설음을 느꼈습니다. 모두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스러운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사도는 우아한 척했지만 말투에서 부자연스러운 교양이 묻어났고, 민정의 사촌 동생이라는 처제는 입이 가볍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가족들의 분위기까지 겉도는 느낌이 강했고,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민정은 저를 식당에 오라고 했지만 약속한 날이면 늘 바쁘다며 미뤘고, 시간이 갈수록 뭔가 감추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해줄 건 다 해줬습니다. 지나치지 않게, 하지만 부족하지 않게. 그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 잘 살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제 평생 손해 중 가장 큰 손해가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식을 치르고 아들 내외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날,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 민정의 표정을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그날 아침 기태와 민정이 인사차 들렀습니다. 기태는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했고, 전 민정에게 밥을 차려주며 여행 잘 다녀왔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다가 밥만 먹고 일어났습니다. 어딘가 냉랭한 공기, 저는 아이들이 여행 중 다툰 줄 알았습니다. 기태가 웃고 있는 걸 보니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았고요. 그런데 둘이 대문을 나설 때 제가 민정의 등을 툭 두드리며 잘 가라 했더니 민정이 기태를 보며 웃다가 저를 힐끗 쳐다보며 눈을 굴렸습니다. 착각이겠거니 했습니다.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 내외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소박하지만 새로 장만한 신혼집이라며 기태가 자랑을 하길래 반찬 몇 가지를 싸들고 갔습니다. 아들은 마트에 들른다고 나갔고 민정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부엌을 보며 설거지를 도와주려 했지만 민정이 말없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만지더군요. 눈치를 보며 싱크대로 향했는데 세제 묻은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에 민정이 갑자기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이게 얼마짜리 그릇인데요. 백화점에서 줄 서서 산 거라며 왜 오셔서 이걸 깨냐고 했습니다. 말이 막혔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할 뻔했습니다. 제가 설거지하다 깨트린 건 잘못이지만 그 말투와 눈빛은 시어머니가 아닌 잡상인에게나 할 법한 태도였습니다.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미안하단 말만 남기고 나가려는데 기태가 현관에서 마주쳤습니다. 왜 벌써 가냐고 태워다 주겠다고 했지만 전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 일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그 후로도 저는 묵묵히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 집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속상했지만 며느리랑 마주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민정이 개업한 옷가게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태가 내게 말하길래 어느 날 식자재 시장에 들렀다가 근처라는 생각에 잠깐 들렀습니다. 축하 인사를 하려고 들어선 그 가게에서 저는 또다시 민정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민정의 친구들이 있었고 화려한 복장과 뾰족한 하이힐을 신은 젊은 여자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묻더군요. 저분 누구냐고. 민정은 대답했습니다. 아,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구경하러 온 분이라고. 저를 완전히 모른 척했습니다. 입가의 웃음기는 사라졌고 친구들은 어색하게
절 흘끔거리기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저는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얘 며느라 나다. 시어머니다. 민정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눈치를 보더니 절 몰래 밖으로 끌고 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오셨냐고요? 며느리라고 말하지 말아달라고요.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다고요?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이게 진짜 그 아이의 본심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결심했습니다. 절대 며느리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지 않겠다고. 아들 기태가 저런 사람과 살아가는 걸 두고 볼 수는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기태가 민정을 너무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랑을 하루아침에 깨는 건 어머니인 저로서 참아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민정의 속을 들여다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모든 진실을 입 밖에 낼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기태가 어릴 적부터 가까웠던 친구 성규는 의대 시절부터 함께 해온 믿음직한 동료이자 제게도 반듯한 청년으로 기억되는 아이였습니다. 성규는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왔고 기태가 집안일로 지칠 때마다 함께 등산 가거나 맥주 한잔 나누며 고민을 들어주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규가 전화로 제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님, 기태 형수님, 요즘도 잘 지내시냐고요? 전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럭저럭 잘 지낸다고 대답했지만 뭔가 말을 흐리는 성규의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는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한 레스토랑 체인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 그 지점에 민정이 자주 온다고요. 그리고 올 때마다 손님 대하듯 직원들을 막대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조심스레 되물었고 성규는 이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느 날 민정이 친구 몇 명과 함께 레스토랑에 방문했는데 고급 요리를 앞에 두고 메인 스테이크가 너무 작다며 리필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성규가 정중하게 규정상 메인 요리는 리필이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민정은 낯빛을 바꾸며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기태 씨 아내가 이 정도도 못 받아 먹냐며요. 나중엔 웃으며 물러났지만 직원들 사이에선 민정이 고약한 손님으로 찍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점에도 몇 번 다녀갔고 모든 곳에서 비슷한 민원이 있었다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묘한 기시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겉으론 고운 척하지만 본성은 그렇지 않다는 말, 계모임 날 순자가 던졌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직접 성규가 일하는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평일 점심시간이 막 지난 시간이었고 가게 안은 한산했습니다. 성규는 놀라며 반겨주었고 커피를 한 잔 대접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 민정 씨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말을 참 예쁘게 하고 분위기 좋게 다가오지만 그게 다 목적이 있을 때만 그렇더라고요. 진심보다는 계산이 먼저인 사람 같았어요. 제가 아는 민정은 자기보다 약하거나 필요 없는 사람에겐 눈길도 안 줘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괜한 의심을 한 게 아니었구나. 그동안 느꼈던 불편함, 민정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어지며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성규는 제게 고민 끝에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며 기태 형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걱정된다는 말도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제 진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정이 기태와 결혼한 이유가 그 아이 자체가 아니라면,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행동이 겉모습뿐이라면, 이 결혼은 반드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후 민정이 집에 인사차 왔습니다. 기태가 늦는다고 해서 제가 혼자 문을 열었는데 민정은 화장기 없는 얼굴로 피곤하다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 민정에게 들어오라 했고 식탁에 준비해둔 차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민정이 가방을 툭 내려놓으며 제게 했던 말이 잊히질 않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장모님 댁처럼 뒷배 든든한 집이 최고예요. 남자 혼자 돈 잘 버는 시대도 옛날이죠. 전 말이 막혀 웃지도 못하고 그냥 손에 든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그날 이후 전 진심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 정말 내 아들 기태랑 왜 결혼한 걸까? 혹시 내가 만든 이 삶의 기반 때문은 아니었을까? 성규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정은 필요할 때만 좋은 사람인 척한다. 그 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저 자신이 몸소 겪게 됐습니다. 그날은 기태가 갑자기 저녁 약속이 생겼다고 해서 저는 장 봤던 걸 정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민정이 개업했다는 옷가게 근처를 지났습니다. 이전에 한번 들르려다 민정이 바쁘다며 약속을 미뤘던 적이 있어서 이번엔 예고 없이 가보자 싶었습니다. 축하 인사라도 하자며 가게 문을 열었을 땐 민정의 친구들로 보이는 젊은 여자들이 가게 안을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진했고 말투도 과했지만 민정과 어울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게 안을 둘러보았고 민정은 잠시 후 절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반가워하는 기색은 없었고 오히려 당황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민정이 친구들 앞에서 저를 아예 모른 척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누구냐고요? 민정은 어깨를 으쓱이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냥 구경하러 온 분이래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털썩 내려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정아, 나야. 기태 엄마. 민정은 그제야 표정이 굳었고 주변 친구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그 순간 민정은 절 매장 안에서 끌어내듯 밀며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가게 밖에서 민정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여기 왜 오셨냐고요? 아무 말도 없이 오시면 곤란하다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데 시어머니라고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창피하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제 자식이 뼈 빠지게 벌어 마련해준 가게에 들어와 이름조차 밝히지 못하게 하는 게 도대체 무슨 경우냐고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게 그 아이 얼굴을 쳐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민정은 다시 친구들 곁으로 돌아가며 웃음을 띄우더군요. 제가 나오며 들은 마지막 말은 이거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야. 저는 그대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신발 안이 젖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젖어 들어가고 있었지요. 며칠 후 제게 상처로 남은 그 장면을 잊기도 전에 민정이 새로운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기태와 함께 명절을 보내자는 말에 전 떡국과 갈비, 나물과 전을 정성껏 준비해 들고 갔습니다. 가게에 맡기기엔 음식이 금방 식을까 걱정돼 직접 들고 올라갔고 초인종을 누르자 민정이 나왔습니다. 민정은 민망한 차림이었습니다. 소매 짧은 실내복에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민정이 몸이 안 좋은 줄 알고 걱정했지만 민정은 문을 반쯤 열고 말했습니다. 왜 오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기태가 먹고 싶다고 해서 음식 준비해 왔다 했지만 민정은 음식 봉투를 손에서 채듯이 뺏어 들고는 조용히 가시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먹고 치울 거라고요. 전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참았습니다. 그 아이가 날 그렇게 내치는 이유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손이 덜덜 떨리고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단순히 성격이 안 맞는다거나 젊은 사람이라 그럴 수 있다고 넘기기엔 그 아이가 내뱉는 말과 표정은 사람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정이 어머니 다치진 않았냐고 걱정하더라며요. 전 그냥 다친 데 없다고 대답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짜 걱정했다면 그렇게는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민정의 가게 근처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단골이었고 제 가게와도 거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 입구에서 저는 민정과 안사돈, 그리고 사돈 처제를 마주쳤습니다. 민정은 절 보고 코웃음을 쳤고 사돈 처제는 제 복장을 훑어보며 쑥덕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화장실이 생각났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자리를 피한 저는 그 화장실 안에서 도저히 상상도 못한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민정을 그리고 그 가족을 진심으로 믿었던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너무도 선명히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레스토랑 화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안사돈과 사돈 처제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 고급 레스토랑에 시어머니가 들어온 거냐며 격이 떨어진다느니 돈도 없을 텐데 메뉴판이나 제대로 볼 수 있겠냐느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은 명백히 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없다고 생각한 자리에서 제 뒷담화를 웃음 섞인 경멸로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민정은 제 쌈짓돈까지 다 자기 것이 될 거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돈, 병원 명예, 카드, 생활비는 물론이고 시어머니의 돈줄까지 자기 계획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안사돈은 그 옆에서 코웃음을 쳤고 처제는 웃음을 삼키며 메뉴나 더 시키자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쿵쿵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화장실 안에 숨죽인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뜨고 나서야 저는 땀이 젖은 손바닥으로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내가 이토록 정성껏 맞이한 며느리,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던 여자, 친구들과 함께 복덩이라고 믿었던 그 아이가 이토록 속이 시커멓고 배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니.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돌아서지 않겠다고요. 제 인생 전부를 바쳐 일군 이 자리, 이 레스토랑, 이 체면과 자존심의 무게를 그 자리에서 쏟아붓기로요. 로비로 돌아가니 민정과 그 일행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메인 요리 리필이 어렵다고 하자 불친절하다며 컴플레인을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직원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저 테이블 다시 음식 준비하세요. 가능한 최고급 코스로. 직원이 저를 보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대표님. 알겠습니다. 민정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로 놀란 눈을 저를 향해 고정한 채 입을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그들 앞에 다가갔습니다. 민정, 내가 이 레스토랑이 누구 건지는 알지도 못하고 떠들었겠지만 여기 대표 나다. 여기뿐이겠니? 체인 전부, 건물들 몇 채,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자리야. 여기 규정도 내가 만든 거다. 메인 요리는 리필 안 되는 거, 그거 몰랐던 거니. 민정은 얼굴이 하얘졌고 안사도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제는 물을 삼키다가 기침을 했습니다. 그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는 덧붙였습니다. 난 너희가 뭐라고 하나 끝까지 듣고 있었어. 화장실 안에 있었거든. 민정은 벌떡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다고 진심이 아니었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말했으면 뭐가 달라졌겠니? 시어머니가 낡은 집에 살고 장사한다고 무시하면서 명품 입고 화장 잘하면 사람이 고급돼 보이더니 이젠 알겠니? 진짜 고급은 그렇게 겉으로 꾸미는 게 아니야. 교양 없는 말투, 남을 깔보는 시선, 식당에서 손님 무시하는 태도, 그게 내 본 모습이었지. 저는 직원에게 테이블에 나간 음식 전부 포장해서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집 규정상 포장은 안 되지만 오늘은 예외라고요. 그들은 굳은 얼굴로 포장된 음식을 받아들었고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설거지도 할게요. 청소도 할게요. 무슨 일이든 시키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다. 그만 가라. 넌 우리 가족 아니야. 명품만 아는 내가 우리 식구일 리 없지. 진심으로 반성했어야지. 지금은 그냥 겁나서 무릎 꿇는 거잖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날 레스토랑을 나가는 민정의 뒷모습은 구겨진 비닐봉지처럼 초라했고 안사동과 처제는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저는 커피 한 잔을 받아들고 로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날만큼은 제 모든 인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을 망칠 뻔한 여자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경고였고 내 삶을 지켜낸 첫 승부였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민정과 그 가족들을 쫓아낸 다음 날 저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나니 다리가 후들거렸고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저녁 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사람은 다름 아닌 기태였습니다. 예상보다 한참 일찍 퇴근한 얼굴엔 굳은 표정이 가득했고 손엔 낯선 위스키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묻기도 전에 기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성규한테 다 들었다며 어제 있었던 레스토랑 일도 그 전부터 민정이 제게 했던 짓도 전부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기태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숨소리가 너무 낯설어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기태는 술을 따르지도 못하고 입을 떼었습니다. 민정, 나한테 연기한 거였어요. 형수처럼 따랐던 성규가 어제 모든 걸 이야기해줬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규 말이 과장됐을 거라고, 어머니도 민정이랑 잘 안 맞았으니 부풀린 걸 거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고요. 성규는 레스토랑 직원으로 민정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그날 있었던 일을 낱낱이 봤다고 했습니다. 기태는 성규와 술을 마시며 모든 상황을 다시 들었고 귀가 찢어질 것 같은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민정을 추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정은 끝까지 시치미를 떼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어머니가 과민 반응한 거라고, 괜히 싫어하니까 그렇게 들렸을 거라고. 하지만 기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속였고 얼마나 많은 부분을 감췄는지. 결혼 전 민정에게 한 남자가 찾아왔던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병원 근처까지 와서 고함을 치며 민정이 과거에 어떤 여자였는지를 폭로했다고요. 그 남자는 민정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으며 다른 남자와 동시에 연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미친 사람인 줄 알고 넘겼지만 이제 보니 그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기태는 술 기운을 빌려 토해냈습니다. 민정이 자기 물건이 후지다며 버리고 음식은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버리기도 했다고요. 카드값이 감당 안 될 만큼 나와도 무슨 일 있냐고 묻기만 하면 민정은 그냥 투자라고 둘러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해준 반찬들은 버리면서도 기태에게는 다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요. 기태는 울고 있었습니다. 흐느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난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사랑받고 있는 줄 알았어요. 결혼이란 게 서로 믿고 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옆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을 한 건 나 혼자였나 봐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태가 그 자리에 무너진 것을 보며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결혼은 이제 지켜줄 수 없는 거라고. 저 아이가 겪는 상처는 더 이상 감출 수도 감당할 수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대신 싸워줄 수도 안아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태는 끝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 민정이랑 이혼할 거예요. 그 아이를 더는 못 보겠어요. 민정이랑은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아요. 자식도 없잖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결혼은 여기까지였다고. 아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아팠을지 그걸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실은 드러났고 기태도 눈을 떴습니다. 앞으로 더 힘든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제는 제 아이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참 고마운 날이었습니다. 기태가 이혼을 결심한 다음 날, 민정은 새벽같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화장을 단단히 하고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제게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기태만은 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 마음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태가 등을 돌렸다는 게 이 결혼의 끝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정의 눈물은 뿌린 물처럼 바닥에 흩어졌고 저는 다시는 이런 아이에게 정을 주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민정이 운영하던 옷가게에 대해 기태가 정리하겠다며 회계 자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가게 이름만 번지르르 했지. 실상은 가짜 명품을 정가로 팔아넘기고 있었고 공급처도 불법 유통업체였습니다. 매출은 엉터리로 기재되어 있었고 세금은 몇 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고가의 제품이라고 속여 팔아넘긴 물건 중 상당수가 문제가 되어 환불 소송이 걸려 있었고 업체들로부터 대금 미납 독촉이 쏟아졌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가게를 차리는 데 들어간 자금 대부분이 제 손에서 나간 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태 명의로 급하게 인출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해 보니 가게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초기 물량 확보 자금까지 모두 제게서 흘러나간 것이었습니다. 기태는 충격을 넘어 실소까지 터뜨렸습니다. 자기가 민정이 시킨 대로 말만 듣고 그리로 자금을 옮겼다고 민정이 어머니가 알면 부담스러워할 거라며
비밀로 하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곧장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민정 명의의 사업체에 투자한 자금 중 정당한 근거 없는 부분에 대해 자산 환수 요청을 걸었고 부당이익 반환 청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사업자 명의는 민정이었지만 실질 투자자는 기태와 저였고 그 증빙 자료는 충분했습니다. 민정은 처음엔 강하게 반발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응할 여유가 없어진 듯 했습니다. 이미 민원과 클레임으로 가게는 문을 닫기 직전이었고 공급업체들도 한꺼번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명품 브랜드 측에서 정품 여부 문제로 소송까지 예고하자 민정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결국 민정의 가게는 폐업 신고와 함께 사라졌고 남은 물건들은 압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유통할 수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며 중고 거래를 통해 일부를 처리했고 그 수익은 전부 지역사회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꼈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제 아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속았는가. 그게 더 마음을 아프게 만든다는 걸요. 한때 며느리라 불렀던 아이가 제 눈앞에서 허물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전 단 한 방울의 연민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반찬 하나에 감사하다고 하던 그 웃음, 친구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말하던 그 모습이 다 껍데기였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정은 끝내 제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지만 저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가 무너뜨린 건 돈이 아니라 신뢰다. 사람 마음이라는 건 한 번 뒤집히면 절대 돌아가지 않는 거라고. 기태는 그날 민정과 마지막 대화를 나눈 후 이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더는 미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했던 시간보다 속았던 시간이 더 길게 느껴졌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제 아이가 어른이 되는 소리, 단단히 상처 입은 채로 다시 서는 그 무게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 아이가 걸어가는 길엔 거짓 없이 진심만 남기를 바랐습니다. 민정과의 이혼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던 날, 기태는 저와 함께 조용한 식당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단둘이 마주한 자리였지만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기태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잘못 살았던 것 같아. 그동안 바보처럼 속은 것도 억울하고 분하지만 더 억울한 건 엄마가 겪은 거야.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기뻤습니다. 속지 않으려는 기태의 의지가 느껴졌고 자신을 탓하는 그 겸손한 태도가 위로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태야, 사람 눈에 속은 건 죄가 아니다. 죄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사는 거다. 이제 알았으니 그걸로 됐다. 그리고 엄마는 내가 그 아이에게 진심이었다는 걸 알아. 그래서 잘못된 사랑이라도 너는 떳떳한 거다.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고 서로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며칠 후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됐고 민정은 짐을 싸들고 조용히 서울을 떠났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성규에게 들은 말로는 몇 달 뒤에도 여전히 빚과 소송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의 소식이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끝난 이야기니까요. 이혼 뒤 저는 일부러 기태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너무 오래 제가 끌어줬고 제가 결정해준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 삶을 꾸리길 바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조용히 제 식당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여전히 손님은 많았고 직원들도 저를 따랐습니다. 몇몇 지점은 성규가 관리해줬고 저도 점점 현장에서 한 발 물러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태가 말없이 저를 찾아와 한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대학 시절 동기였다던 그 아이는 조용하고 단정한 눈빛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첫인사 때 과하게 웃지도 아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이미 느낌이 왔습니다. 저 아이는 민정과는 다르구나. 그날 이후 몇 차례 더 만남을 가졌고 저는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치도 없었고 생활도 검소했습니다. 기태와 돈 얘기를 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반반씩 부담하며 살아가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더군요. 기태는 다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상처를 다 아문 건 아니었겠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저는 기태의 그런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가끔 조용히 묻곤 했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웃고 있으면 잘 사는 거다. 기태는 새 며느리와 반년쯤 함께 살다가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식도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거칠에는 하나도 없었고 정말 가까운 지인들만 불러서 함께 밥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더 많이 베풀자. 진짜 내 사람에게는 숨기지 말고 아낌없이 주자. 그렇게 가족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가 아니라 속이 단단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기태는 더 이상 어머니 뒷돈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제게 늘 고맙다며 작게 손편지를 써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가게 사무실 서랍에 고이 모아두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이게 진짜 인연이고 진짜 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세월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흐르고 있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그 모든 시간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새 가정을 꾸리고 안정된 삶을 되찾았습니다. 새 며느리는 늘 조용했지만 진심이 담긴 행동 하나하나로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제 손을 꼭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아기 생겼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살아가는 이유를 찾은 듯 기운이 났습니다. 손녀가 태어난 순간 세상이 이렇게 환해질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손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제 품에 안겼고 조그만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온기가 제 속을 다 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내 아들이 속지 않게, 다시는 우리 가족이 흔들리지 않게 내가 끝까지 지키자고요. 손녀가 돌을 맞이한 날, 저는 조용히 차 한 대를 뽑아 며느리에게 선물했습니다. 무리한 소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출한 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저희 정말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더 주고 싶었어요. 욕심 없는 사람한테는 뭐든 아깝지 않았습니다. 가끔 주말이면 기태와 손녀, 며느리와 함께 강남 체인점에 들러 와인 한 잔씩 나누곤 했습니다. 성규도 여전히 그중 한 지점을 관리하며 저와 인연을 이어갔고 그날의 응징 이후 저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눈빛엔 한층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 발 물러나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었고 제 일터도 제 자식도 제 인생도 단단히 자리를 잡은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정이 결국 사기로 고소당했고 지명수배에 걸렸다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짜 명품 유통뿐 아니라 지인 돈을 끌어다 써놓고 잠적한 혐의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 삶을 무너뜨린 셈이었고 그 끝은 뻔했기에 안타까움도 분노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며느리라 불렀던 사람, 그 아이에게 준 사랑이 헛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 저는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고, 기태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이 가족은 그 모든 고통의 값을 충분히 치르고 얻어낸 진짜 복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세상엔 겉만 반짝이고 속은 텅 빈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겉은 소박하지만 속이 알찬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진짜 가족이라 믿는 건 같은 방향을 보며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손녀가 제 무릎 위에 앉아 할미하며 웃을 때마다 저는 인생의 모든 굴곡이 다 이 아이 한 번 웃기기 위한 준비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하루하루 다짐합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겉에 휘둘리지 않겠다고요. 인생은 결국 진심과 품격이 남는 거니까요. 그리고 말없이 다가와 손을 꼭 잡아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소중한 사람은 겉으로 알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절대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